건축하는 독해가 건축하는 준겸씨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뉴욕에서 아키텍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준겸씨 모시고 청취자가 꾸미는 건축 독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겸 씨가 이게 제안한 코너죠. 네, 이번 편 반응 좋으면 이제 주변에 건축하는 분들 다 또 모아서 청취자가 꾸미는 건축 독해 계속 이어갑니다. 내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죠? 이제 반응이 더 좋으면 이것도 이제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오늘도 제목이 있는 건가요, 준겸님? 아, 그럼요. 교수님이 하시는 그 장명법을 따라서. 네. 모모의 건축. 네. 그렇죠. 네. 링컨 센터 거인의 건축. 와. 거인의 건축. 오늘도 출석 체크 있나요? 저 출석했잖아요. 그럼요. 이것도 해줘야죠. 네, 그럼요. 네,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출석 체크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항상 그 건축 독해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재밌게 생각하다가 저에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링컨 센터에 대한 좀 애정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혼생활을 어퍼웨스트 하면서 링컨 센터를 굉장히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녁 먹고 이제 산책을 나오는 게 습관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리밋이 이렇게 와이프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리밋은 링컨 센터 분수까지인 것 같아요. 그 분수. 조금만 더 가면 분수 볼 수 있다. 그래서 네.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제가 아까 그 엘리님께서는 그 메트로폴리탄 네. 뮤지엄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링컨 센터 분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3이 아치 앞에 있는 분수요. 맞습니다. 거기 네. 이제 그 링컨 센터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분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3면으로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이 있고 그 필하모닉이 있고 시리 발레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그 가면은 되게 좀 정말 새로운 도시를 온 것 같고 분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거기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혹시 거기 왜 이렇게 분수 올라가기 전에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 계단에 이렇게 사인에 뭐라고 계속, 글씨 써 있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아, 그거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세요. 아, 오케이. 거기에 한국말로도 인사말 나와요. 아, 인사말이에요? 네, 인사말이. 아. 환영합니다. 오케이. 뭐 안녕하세요. 네, 여기 떼주셔도 돼요. 갑자기 궁금해서. 아, 그 위키피디아에 지금 얼마 전에 사진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사실 검색하면은 그 메인 사진에 제가 딱 중간에 있었어요. 진짜요? 제가 마침 거기 있을 때 사진을 대박. 찍었던 거가 계속 쓰였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구글에서 찾으면 나올까요? 나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이름 밝히고 동네 밝히고 이제는 사진까지 뭐 그냥 장난 아니에요.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막 이런 얘기가. 저는 사실 이름 밝혔으면 다 밝힌 것 같아요. 분수대. 예, 분수대. 물 좋죠.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나름의 이제 패밀리 트래디션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연말에 호두까기 인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려고 애가 생겨도 하고 뭐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진짜 그 마린스키 극장도 한번 가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띠을 잡아서 어떤 크리스마스를 우리 가족은 이렇게 난다 해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뼈대 있는 집안들은 자식들이 막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오래 막 또 호두까기는 또 봐야 돼. 23번째야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 한 5년은 힘들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벌써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콜롬비아 가서 첫 학기를 들을 때 첫 학기에 교수님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스튜디오 중에 하나가 그 링컨 센터를 하길래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그 클래스를 골랐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재밌게 생각했던 장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번 내가 다시 제안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좀 애정이 더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콜롬비아 첫 여름 학기는 사실 조금 짧거든요. 다른 그 학기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혼 초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때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을 했던 어떤 질문들이나 답론들은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좀 스스로 봐도 이 정도 질문을 했으면은 나쁘지 않은 건축가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닥도닥. 어떤
어쭈루쭈 토닥토닥. 네. 어떤 질문이었는지 여쭤봐도 아, 되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하면서 뒤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링컨 센터 거인의 건축이라고 지은 이유는 네. 사실 그 링컨 센터가 처음 지어진 거는 60년대인데 그 당시에 정말로 거인 같은 인물들이 많이 살던 시기입니다. 건축에서도 그렇고 뭐 네. 이렇게 미국이 일단은 세계대전으로 어떤 이렇게 음. 가장 잘 살 때 미국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돈이 넘쳐나고 막 이런 시대예요, 사실. 전 세계에 돈이 모이고 그러면서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자기네 스스로 어떤 이제 미국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런 파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컬처럴 센터의 어떤 그 위상을 그죠.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음. 여러 아티스트들도 막 이렇게 억지로든 키워내고 그죠. 그랬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할 때 링컨 센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렇게 그 이태리에서 그 도네이트 받은 그 트레버틴으로 지어서 거석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그 문화가 그 찬란했을 때 그 옛날부터 지어졌던 거석 문화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트레이버튼이 뭐죠? 트레버틴. 그 마블 중에 하나인데 아, 약간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고 아. 사실은 외장재로 쓰긴 좋지 않은 재료인데 물을 쫙쫙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그래서 안 좋거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링컨 센터가 아. 유지 보수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봤을 때는 아주 근사하죠. 아주 근사한 어. 외장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저보고 쓰라고 하면 제가 그런 거 쓰면 혼나죠. 이제. 42nd Street. Transfers available to the 1, 2, 3, 7, A, C, E, N, R, and W trains.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말할 거인은 이제 락펠러 3세거든요. 알다시피 락펠러 가문이 뉴욕을 거의 일으키고 그죠. 뉴욕을 지금까지도 그 뉴욕 시티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세는 락펠러 가문에서 낸다고 하니까 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뉴욕 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아요. 수월밀이 없다는 거죠? 네. 락펠러 센터랑 관련된 그 락펠러죠. 맞아요. 아, 네. 오늘 말씀드릴 어떤 이 거인들 중에 그 락펠러 센터를 지으신 분도 있고 와, 네. 락펠러 3세가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도케님께서 해주셨던 UN 그 헤드쿼터도 네. 이제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락펠러가 땅도 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 자기가 갖고 있던 건축가들 데려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그런 뉴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이스트 사이드에 가면은 락펠러 유니버시티라고 사람들 잘 모르는 굉장히 있죠. 약간 처음 희한한 들어봐요. 유니버시티가 네. 있어요. 거기 약간 약간 그런 그 유전자 막 네. 이런 거 공부하고 뭐 이런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락펠러 센터도 네. 있고 근데 그 락펠러 센터를 지었던 건축가가 그 링컨 센터를 짓는데도 일조를 했어요. 그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 하우스는 그 사람이 지었고 그 필하모닉 홀은 그 사람 파트너가 지었어요.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아, 그러니까 네. 그 링컨 센터를 지은 건축가가 한 명, 뭐 이렇게 한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던 거네요. 이게 링컨 센터라는 게 네.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네. 링컨 센터는 하나의 큰 오르가나이제이션이고 거기에 각자 뭐 시티 발레 단체 따로, 필하모닉 단체 따로, 메트로폴리탄 단체 따로 이렇게 다 각자 다른 레지던스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필의 역사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네. 뭐 맨 처음에는 카네기홀에 있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 링컨 센터로 오면서 그 뉴욕 필하모닉으로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각자의 단체들이 워낙에 파워가 있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펀딩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아키텍트를 데리고 와서 아주 재밌는 막 그 각축장이 됐어요. 그래서 막 네. 아주 여러 가지 건축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 정말 서로 싸우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서로 네. 다들 그래서 제가 거인의 건축이라 했던 게 어. 정말 이름만 들으면 거인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갑자기 거기 생각나요. 이렇게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자택 주변에 네, 맞아요. 그저 그 네. 뮤지엄들 네, 있고 네, 네. 막 정말 유명한 난다 긴다 하는 정말 리온. 그런 건축가들 와가지고서는 막 거의 엉킬 정도로 다 그렇게 막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 리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욕하는 음.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 왜 그래도- 이렇게 그 정도 그 정도 건축을 건축이 가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헤리테지가 한국에 생겼다는 건 저는 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음. 근데 그 리움 같은 경우는 세 명의 건축가들의 어떤 그런 서로 인터랙션은 별로 없었던 것 없죠. 같아요. 그죠. 네. 자기 네, 그 네. 캐릭터만 이렇게 던져놓는. 링컨 센터는 그 어떤 마스터 플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어요. 지금 막 구글 검색하고 그러면은 막 이런 안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하는 되게 희한한 그 접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여져가지고 막 어떤 아이디어는 거기 지금 링컨 센터에서 센트럴파크까지 뭐 브릿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단체들이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단체들이나 잘 나가는 부자들은 자기 자기네들의 건축가가 있었어요. 패밀리 아키텍이 네. 있었지. 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뭐. 뭐 패밀리 닥터, 패밀리 로이어 뭐 이런 거 부자신 있는 거예요. 것처럼 패밀리 아키텍이 있었지. 좋네요. 마음만이라도 부자자. 네. 마음만이라도 부자하자. 난 그조차도 안 되네요. 어떻게 건축가 남편을 하게 찾아야 해줄게. 앤디 우리 도깨씨 하게 오케이. 해줄게. 락펠러 3세가 하나의 거인이라면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그 거인은 로버트 모세스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독해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셨던 교수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어떤 이 얼반 플래닝을 했던 분인데 굉장히 폴리티컬리 파워가 많아가지고 뭐 정말 뉴욕을 좀 다시 쥐락펴락. 정말 쉐이핑에 이 사람의 음. 입김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해가지고 원래는 왜 얼마 전에 그 라스페란자에서 그 웨스트 사이드 네, 스토리 네, 네.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그 동네거든요. 네. 그 동네에 있는 그쵸. 사람들을 그죠. 밀어내고 그죠. 거기에 이제 링컨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메가 블락이라고 큰 여러 개의 블락을 합친 메가 블락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컬처럴 허브를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건축가들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아까 말씀하셨던 아치 여러 개 네, 있는 네. 그거를 지었던 그 락펠러 가문의 그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월러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UN 헤드쿼터도 하시고 뭐 락펠러 센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 좀 비슷한 것 같다, 그죠? 그 느낌이 UN. 약간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 메트로폴리탄 거기를 보면 나는 현대 사옥이 생각이 나. 그 공간 사옥 옆에 있는데요. 그죠? 그게 약간 이렇게 그 굉장히 클래식한 네. 그런 랭귀지가. 근데 일단은 균형이 잡혀가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보면은. 현대랑은 좀 다른 프로포션을 갖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나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클래시컬한 오더를 썼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M자니까 그렇게 한 걸까요? 메트로폴리탄이어서 네, 네. M. 형상화를 하진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런 어떤 아치라는 건 굉장히 그런 뭐 대규모의 공간을 만들 때 사실 사용됐던 오더이기 때문에 그걸 쓴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서 그 월러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맷 오페라를 건축을 했고 그 맷 오페라를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뉴욕 필하모닉 홀인데 네. 그거는 맥스 아브라모키츠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 월러스 해리슨이라는 사람과 파트너였던 분이에요. 예, 그 같은 회사 분이 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데이비드 개픈 뭐 홀인가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원래 에이브리 피셔 맞아요. 홀이었죠. 예, 예. 네. 뭐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새로 이렇게 돈을 도네이트를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거 좌측 보면은 미국 사람들 정말 매정해요. 그죠? 그래도 돈을 낸 사람의 이름을 넣어주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죠. 네. 그리고 네. 그런 사실은 그 링컨 센터 같은 데가 어떤 그 티켓을 팔아가지고는 이렇게 유지가 되긴 힘들다고 힘들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쵸. 그냥 하는 그 거고. 정도 규모면은 안 네. 되지. 그런 어떤 아무리 크게 티켓이 도네이트 하는 분들이 있지 있어야 않으면 네. 그쵸. 돌아가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름 그들이 그걸 유지해가는 방법 같고 네.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시티 발레 그 건물은 필립 존슨이라고 모더니즘의 아주 뭐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되게 사교계의 황태자 같은 분이에요.
이분 약간 이렇게 동성연애자였고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뉴욕에 정말 모마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지은 건물들이 막 아주 많거나 아주 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 건축계에서 막 누구와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무슨 일을 만들게 하고 그러는데 되게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어. 아, 정말 이게- 많은 거인들이 이 링컨 센터에 아직 뭐 반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있어요? 거인들이, 수룩해요. 막 계속 나오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아. 맞은편에 이제 그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 줄리어드 스쿨 있잖아요. 네, 줄리어드. 네. 줄리어드 스쿨을 또 디자인하신 분은 그 피에트로 벨루치라고 그 약간 이탈리아 출신인 분인데 대표적인 건물 얘기하자면은 페남 빌딩 지금의 맷라이프 빌딩을 디자인하신 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파크 에비뉴가에서 거기를 딱 가로지르고 포리 세컨에 있는. 정말 예, 이렇게 예, 예. 좀 막고 있어. 약간 도시를 좀 너무 이렇게 블락킹. 맞아요. 시키는- 약간 댐처럼 이렇게 딱 막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줄리어드 건물은 자체는 저는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또 비비안 버몬트 극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딜러스 코피디오라는 사무실에서 링컨 센터를 다시 레노베이스를 하면서 좀 더 그 동네가 구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접근도 더 많이 되고 그 동네 앞에 있는 광장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다시 저도 예전에는 못 봤는데 그 동네를 가서 보면은 그 건물이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은 에로 사리넨이라고 정말 이렇게 건축에는 천재가 없다고 하지만 비교적 젊어서 요절한 약간 천재 같은 건축가이신 분인데 그분이 지으신 뭐 대표적인 건물은 JFK 그 TWA 그게 그 JFK 하면 딱 생각나는 되게 콘크리트로 지은 비정형 같은 건물이 네네. 있어요. 되게 이렇게 곡선이 유려한 그분이 약간 좀 그런 곡선을 많이 써가지고 막 그런 걸 하셨던 분인데 근데 저기 책 비비안 있어요. 에로사인의 책. 저기. 근데 비비안 벌먼트 티에러는 훨씬 약간 각져 있는데요. 네, 그쵸. 네. 그게 그 링컨 센터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클래시컬한 오더랑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센터였다 보니까 그분이 뭐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지만 거기 제가 봤을 때 구조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장스판으로 쭉 돼 있고 거기에 정말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탁 받치고 있는데 네. 그 기둥도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가지고 그 정말 점 같은 걸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그게 구조적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볼드하고 생긴 거는 그냥 좀 직선적이고 하지만 그거를 자세히 봤을 때 되게 막 유리가 엄청 커요. 난 그 풍압을 어떻게 견디는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봐도 저게 어떻게 지어졌지에 대해서 건축 그 도키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건축이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되게 재밌게 하는 건물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근데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게 네. 뭐 불안하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건물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 건물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 건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앞에 왜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동산 같은 왜 맞아요. 네. 네, 거기 너무 좋죠. 네, 거기서 거기에 이제 딜러 네. 스코피디오 그 팀이 레노베이션 하면서 네. 그렇게 이렇게 올려서 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 거기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산책 좀 일찍 가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그 바로 옆에 사실은 약간 그런 정체성이 조금 좀 없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어디 있냐면은 그 비비안 버몬트 그 맷 오페라 사이에 되게 작은 입구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걸 지으신 분이 그 고든 그 번셰프트라는 그 정말 전설의 SOM의 수장.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은 뭐 예일대 그 바이네켄 라이브러리 지으신 네. 정말 그 모더니즘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처음 들었어요. 좀 더 깊지? 네. 좀 더 디테일하고 네. 이런 나야. 다 교수님께 잘 배운 덕분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뭐 워낙에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링컨 센터만 알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사실 신기해요. 예, 링컨 센터가 제가 말한 건 그 메인이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줄리어드 기숙사 건물도 있고 네. 타임워너 있는데 요즘에도 재즈 그 센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건축가들의 약간 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이렇게 한 획을 그었던 건축가들만 추려가지고 지금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링컨 센터가 그 분수대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분수대 건너편에 있는 또 무슨 또 이렇게 아트리움도 있고, 네. 그 뒤쪽에 있는 그 줄리어드 기숙사 건물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네, 네. 그리고 이제 타임워너 있는데, 그 재즈의 네. 링컨 굉장히 센터 큰 안에.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 진짜 큰 그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큰 그 허브죠. 정말 그 예술적인 허브죠. 그렇죠. 그렇구나. 사실은 과하게 얘기하자면 링컨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뉴욕이 어떤 이 문화의 그 허브로서 그럼요. 살아남을 수 있는 네. 상징적인 존재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뭐 그게 없었어도 뭐 모마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지만 네. 그게 어떤 그런 퍼포먼스 센터라는 거는 사실은 그 도시를 그렇죠.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퍼포밍 아트는 정말로 링컨 센터가 없었으면 뉴욕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고 뉴욕 시리 발레단하고 뉴욕 필하모닉 이거 정말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그런 네임 밸류를 던져줄 수 있었던 거는 그럼요. 링컨 센터가 없었으면 그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거인인 그 레너드 번스타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레너드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인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탱글우드에서는 기념 음악회가 있어요. 지금 아마 열렸을 거예요. 지금 구글의 메인에 그 구글 딱 들어가면은 그왜 맞아요. 뜨잖아요. 번스타인 거기 나오잖아요. 번스타인 딱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느끼는 게 아까도 준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그런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네. 히어로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계에서는 그 번스타인을 그런 음악 그 미국 메이드 인 USA 네. 음악가를 그렇게 히어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느끼기에는. 아까 오는 길에 42가 타임스퀘어 거기서 이제 지하철 갈아타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퍼포밍 하는 사람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이렇게 트럼펫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왔어요. 네. 이분이 그 번스타인을 생각하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그분이 100번째 생일이라는 걸 아니까 네. 되게 이 도시 아마 그랬던 것 사람들은 같아요. 이 도시 네. 사람들은 그분의 네.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서 되게 좀 기분이 네. 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례적으로 어저께 보니까 탱글우드에서 리허설하는 거를 아예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살짝 맛배기처럼 보여주더라고요. 아, 근데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정말 해피 벌데이 뭐 그렇게 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근데 너무 내가 시니컬한 건가? 보면서 정말 애쓴다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들었거든요. 아유, 근데 100주년인데 탄생 그죠. 100주년이면은 그죠. 의미가 있지. 이제 번스타인이 나오게 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링컨 센터가 어떤 미국의 호황기일 때 나왔다면은 번스타인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시대를 잘 타고 난 것 그쵸. 같은 게 그때가 이제 한참 컬러 TV가 보급되던 시기예요. 잘생긴 그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잘생긴 영웅이 필요했는데 번스타인은 너무 잘생겼고 말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좋고. 영필포스 콘서트라는 거를 네, 네. 쭉 진행했던 사람인데 저도 사실은 클래식을 처음 배운 게 그걸 보고 그 그래요? DVD를 사서 배웠어요. 그 애들한테 혹시 원래 그거는 정말 EBS에서 했었는데. 맞아요. EBS에서 해서 그거 자막이 있는 버전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에만 가도 다 나오는데 정말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정말 그 클래식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정말 젊은 애기들한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듬이란 건 무엇이냐, 뭐 주제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되게 딱딱할 수 있는 얘기들을 뒤에 딱 오케스트라 세워놓고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차이콥스키가 보면 자 이게 메인 주제부야. 이걸 얘가 어떻게 전개시켰는지 자 봐봐. 그러면서 자 뭐 바이올린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그거를 듣고 자랐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링컨 센터를 가면 우리가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게 맞아요. 그만큼 지금 링컨 센터 가면 다 막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막 퍼포먼스 막 못하면은 뭐 욕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육이 돼 있으니까. 번스타인들 다 네. 배웠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서 굉장히 재밌게 멜로디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네. 점점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얘기해줘서 굉장히 좋은 주제에 좋은 정말 교보제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남긴 레거스가 여러 개 있지만 맞아요. 저는 정말로 뭐 다른 것보다도 그거가 정말 세상에 남긴
아주 아름다운 레거시 같습니다. 네, 뭐 베토벤에 대해서도 포레버 베토벤 해가지고 베토벤에서도 쫙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뒤로 갈수록 뭐 어려워져요. 스트라빈스키 뭐 맞아요. 이런 거 막. 네. 그리고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막 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설명하고 또 결국에는 음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철학적인 주제까지 그렇게 다뤘는데 그건 정말 획기적인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였고 콘텐츠였던 것 네.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링컨 센터에서 하는 공연들을 예매를 하면은 모든 공연은 아니지만 일부 공연들은 그 프리 콘서트 토크 같은 거를 표를 따로 그냥 예약을 하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그 때에 따라 틀린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 가보면 괜찮은 게 가면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왜 이렇게 짰는지 왜 이 곡 다음 이 곡을 했는지 그런 거 아니면 이 곡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있어요. 제가 생각에는 그 번스타인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레거시가 아닌가. 그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클래식 음악을 얘는 이걸 왜 안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어떻게 즐기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런 좋은 그런 메소드가 있다면 아이들이 설령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른다 해도 우리 아이가 클래식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또 아이들 중에는 또 클래식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BTS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그런 좋은 그런 에듀케이션 그 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뭐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 건축을 하다 보면은 작업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냥 쓸데없는 걸 듣지 말고 좀 뭔가를 내가 공부를 하자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재즈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재즈는 이해를 하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성적이라서 그죠. 저는 좀 약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잘 소화를 못 하는데 그런 클래식은 좀 더 이성적인 어떤 그 룰 하에서 되게 엄격하게 지어진 특히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맞더라고요. 주겸 씨 거기에서 이렇게 신경을 하나 두만 이렇게 놔. 그럼 재즈가 이해가 돼요. 신경 좀 약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놔버려. 그럼 막 재즈가 막 느껴져요. 아직 제가 도달하지 못한.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가 클래식을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같이 듣고 얘기하고 이건 누구냐 뭐 어떤 풍이냐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기본이 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은 뭐 재즈나 아니면 무슨 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더 느끼고 공부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돌아오는 내 그냥 본향제 같은 곳은 클래식 음악이지만 그래도 그게 기본이 돼서 더 많이 즐기게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거에 연장으로 얘기하자면은 유학생들은 학생인 걸 증명하면은 굉장히 싼 값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정말 큰 베네핏이에요. 그런 혜택도 있어요. 카네기홀 같은 데도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긴 하는데 학생증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 증명을 하면은 그 기간 동안 학생들만 볼 수 있는 그 아주 싸게 나오는 콘서트들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구나. 예, 링컨 센터도 그렇고 예, 그런 거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번스타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번스타인이 동성연애자였거든요 원래. 양성애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양성애가 맞는 게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하셨었구나. 그치만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차이콥스키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양성애자라고 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약간 위장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참프라치. 근데 또 애매한 거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그 번스타인은 자녀도 3명을 두곤 했는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동성 연애자인 걸 그 당시 시대상은 사실 밝히기 힘들었으니까 그죠. 지금도 힘들지만 그렇게 숨기고 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발표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부인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번스타인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임종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동수발 해주고. 네, 네. 되게 좀 그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양성여자가 맞네요. 네, 그죠. 진짜 왜냐면 네.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그걸 그 정말 인격체로서 그 부인도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동지였나?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죠. 그럼요. 사랑은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들 때문에 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일단은 인물이 굉장히 카라얀의 아메리카나이즈 된 네. 모습이랄까?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왜 늙으면서 점점 코랑 귀가 너무 커져서 약간 끝이 자라나 나중에 봐. 약간 이렇게. 약간 왜 호빗 영화 나오는 사람들 코랑 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네. 젊었을 때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사진 봤는데 네. 배우 같아요. 젊었을 때는 네. 제가 생각엔 카라얀보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네. 잘생겼어요. 되게 약간 네, 호감적으로 잘 말도 생겼죠.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차분차분하게 잘하고 네.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번스타인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녹음하면서 성악가들을 데려와가지고 녹음하는 게 저 있어요. 그거 봤어요. 호세 카르라스하고 정말- 키리테 카나와고 정말 박살나잖아 진짜. 네, 하면서 완전 막 호세 카르라스가 벌벌벌벌 완전 깨져요 떨면서 진짜. 막. 그거 못하냐고. 왜냐면 호세 카르라스는 스페니쉬 그 악센트가 있으니까 발음 제대로 하라고 해서.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무서워서 막 그 천하의 호세 카르라스가 그때는 애기 병아리 같이 되게 약간 이렇게 기가 죽거든요. 유명할 때가 아니었나 봐요. 유명할 때 유명하니까 유명할 거기 왔죠. 때? 근데 그래도 그래도 워낙에 대가 앞이니까 아주 와. 아주 엄하게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번스타인이 약간 호빗같이 귀랑 코가 커져 있어요. 배가 나오고. 걔는 괜찮은데 귀랑 코가 왜 이렇게 잘하지?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네. 아, 그랬을 수도? 그럴 수 있지. 아유. 아무튼 이상은 라스페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번스타인하고 링컨 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링컨 센터가 이제 카네기홀에 있다가 옮길 때 이제 그때 사실은 번스타인이 그 상임 지휘자는 아니었어요. 그 뉴욕 필하모닉에. 근데 그때 그 영피플스 콘서트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상임 지휘자로 뉴욕 필하모닉에 그 상임 지휘자로 이제 와서 뉴욕 필하모닉이 뭐 그 전에도 정말 수많은 그 지휘자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번스타인 때문에 지금의 뉴욕 필하모닉이 뭐 세계 3대 뭐 4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링컨 센터를 얘기할 때 그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죠. 생각합니다. 그 각 분야마다 그런 쉽게 말해서 티켓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있죠. 사실은 지휘자는 저도 잘 모르지만 지휘자의 역할은 지휘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 뒤에서 펀드레이징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휘자의 큰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지휘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스트라빈스키를 하든지 바흐를 하든지 베토벤을 하든지 일단 가보는 거, 그 팬심을 불러 일으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앨런 길버트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너무 덩치가 큰 아저씨가 하니까 사실 저도 몇 번 갔는데 약간 너무 큰 아저씨가 이렇게 막 몸을 들이대니까 약간 겁나서 약간 잘 가려 그리고 또. 네, 너무 커요 아저씨가. 아니면은 혹시 준겸 씨 한국에 임원정 네. 지휘자 네, 아세요? 알죠. 그분이 말러 시리즈로 유명하시죠. 그때 한국에선 드물게 정말 많은 관객들을 끌었거든요. 근데 임원정 지휘자가 굉장히 잘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고독해 보여. 그리고 머리가 그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아니야, 모성애도 아니야. 그 아니야? 굉장히 묘한 그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나이에도 머리가 뱅이야.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레고 머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찰랑거리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지휘를 막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그 약간 고독한 모습과 그 음악의 깊이가 되게 잘 버무려서 정말 그 티켓파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네. 지휘자가 약간 좀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 그 매력이 있어야 돼요. 네, 진짜. 네, 동의합니다. 네. 이번에 새로 이제 또 부임하는
상임주의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도 외모는 사실 조금 이게 호감형이 아니라서 이게 뉴욕 필이 좀 앞날이 걱정됩니다. 근데 정말 그분 천재예요. 정말 천재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 진짜 천재고 실력으로는 정말로 제 생각에는 수준급인 것 같아요. 근데 준겸 씨는 약간 이 클래식에 대한 조예도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이 클래식을 조금 아는 척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좀 있어 보여서 네. 좀 전 일자무식이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좀 팠습니다. 와인도 이태리 와인만 파요. 그래 이태리 와인 사람들 잘 모르거든. 좋은 정보네요. 네. 그죠. 아니, 요즘 드라마 중에서 내 아이디는 강남민 안 그거 봐요. 있어요. 뭐야 그건 또 시작한 거야? 뭐야 그건 또. 근데 거기에 생긴 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이 아이디는 강남민 벌써 생긴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왜냐면 나올 것 정말 같아요. 너무 못생긴 애가 성형수술을 완전 해가지고 근데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기 바뀐 모습하고 그동안에 못생겨서 받은 서름하고 정말 낮은 자존감이 계속 이게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정말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그 남자애가 얘를 좋아해요. 이제 그런 되게 웃긴 재밌는 이야기인데 잘생김으로써 예쁨으로써 받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거기서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그게 지휘자의 세계에서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당연하지, 진짜. 아무튼 이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락펠러 3세가 그 건축가들을 데리고 정말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그런 퍼포먼스 센터 이런 것도 가고 막 파티도 하고 막 정말로 뭐랄까 건축가들의 그 위상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셀럽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 월러스 헬스 같은 사람은 타임지에도 나오고 막 표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건축가의 그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높았는데 아까 이렇게 덕혜 형님이랑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지금의 건축가들의 위상이 좀 여러 가지 건축가들의 리스폰시빌리티를 포기하면서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살던 푸에르토리코랑 그쪽 사람들이 몰아내짐을 당했을 때 굉장히 그들은 서러웠겠지만 그 결과로 링컨 센터 같은 좋은 정말 컬처럴 컴플렉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건축가의 한 능력이 아닌가. 그게 너무 좀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은가. 건축가들의 이고가 너무 센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떨 때는. 그래? 네. 서당계 19년으로 그거는 이민자들이 만든 동네를 문화센터, 문화허브로 만든 거는 건축가의 능력보다는 자본의 능력이지, 사실은. 로버트 모세스의 정치력과 자본.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제가 이제 거인의 건축이라고 했던 이유가 뉴욕 시티가 약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형성되고 있던 시기라서 약간 몰랑몰랑할 때라서 어떻게 빚냐에 따라서 어떻게 쉐입이 되냐에 기로했었던 시대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좀 이제 뭘 하나 건드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제한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건축가가 누가 있을까요? 비단 뉴욕뿐만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사람 누구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나는 내가 봤을 땐 램이 제일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건축은 안 하거든 지금은. 손 뗐어요 이제 램은 그 손을 뗐고 유럽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컨소시엄이 있거든. 네. 거기에 승유상 건축가께서 서울시 총괄 건축가처럼 램은 그 유럽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컨소시엄의 총괄 건축가로 있어. 카타르도 지금 그런 식으로 램이 카타르가 돈이 많아지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컬처럴 약간 허브로서 약간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베스트 플랜. 카타르가 그래요? 예, 카타르가 지금 미술 시장에서 그 카타르 그 왕실의 그 공주가 지금 미술 시장 파워 1위예요. 왜냐면은
카타르가 입지가 뭐랄까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트랜스퍼할 수 있는 허브로서 되게 좋은 위치에 있고 그 공항 자체가 그 도시에서 정말 도시 안에 있어요. 공항 자체가 카타르 도시. 그래서 정말로 잠깐 트랜스퍼하면서 내가 2시간 시간 있어 그러면 나 잠깐 나가서 뭐 아이엠베이가 지은 뭐 이슬라믹 뮤지엄을 볼 수 있고 지금 장르벨이 뭐 새로 지은 뭐 모던 아트 뮤지엄도 있고 아직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이 거기에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원도 거기 진출해야 되겠는데. 그럼요. 어디를? 어디? 카타르. 카타르? 더워. 싫어 나는. 더운데 싫어. 싫어요? 더운데 싫어. 돈 많이 준대도? 싫어. 빈자의 건축을. 카타르 가시면은 그 독행님께서는 대접받을 수 있는데. 생긴 것 때문에? 아니, 거기 사람들은 수염 없는 사람들을 되게 하대한대요. 네. 수염이 있어야지. 비즈니스 좀 하겠네, 이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밀었는데. 길러야겠네. 길로 가자 그럼 카타르 돈 많이 준다니까. Love.